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모레 한 전 총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이 오늘 새벽까지 한 전 총리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소환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는 16시간 2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2시쯤에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던 배경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여러 사실관계와 관련한 질문들에 적극 진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특검은 아직 조사할 양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모레 오전 9시 반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조사가 끝난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외환 혐의 수사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고요?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초 특검은 오늘부터 사흘 연속으로 핵심 인물인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을 불러서 무인기 작전 준비 및 진행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특검이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 비밀 등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해당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또 공범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내용도 다수 유출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특검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 전 사령관과 변호인 오늘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오늘 오후에 압수물 포렌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에 출석을 합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에 이종섭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교부가 대사 임명 과정 전반에 관여했던 만큼 조 전 장관이 당시 어떤 지시를 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발생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 발생 직전 실종자 수색 지침을 임의로 바꿔서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한 최진규 전 포 11대 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정훈 대령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연보현 군 검사도 추가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오늘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특검은 내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내일 만료 예정이었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씨 구속기간이 연장됐다고요? 네,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건희 씨의 구속 기한은 내일 자정까지였는데요. 특검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는 31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김 씨가 어제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김 씨 측도 내일은 출석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특검은 내일 조사에서는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중요 인물이 특검에 출석했죠?
네, 이른바 김건희 씨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동업자인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가 오전 10시부터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IMS 모빌리티는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지난 2023년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특검은 이 돈을 청탁성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IMS 모빌리티에 대한 기업 투자에 김건희 씨나 외부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일 조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지난 15일 김혜성 씨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특검은 오늘도 조 대표를 상대로 대기업의 투자 경위와 김혜성 씨에게 흘러갔다는 33억여 원의 사용처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특검은 이번 영장 집행이 일반적인 압수수색처럼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자료협조 차원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급습해서 이뤄질 사항은 아닌 만큼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요. 다만 그제 국민의힘 측 조율 제안에 사무총장실 등을 찾았지만 현장에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만료되지만 특검은 당장 강제 집행에 나서기보다는 협의를 최대한 진행하면서 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어제 오전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안전점검에 나선 작업자 7명을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코레일이나 안전점검 업체에 과실이 없는지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경찰이 오늘 합동 감식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가 벌어진 어제 곧바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우선 오늘 오후 1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안전점검에 나선 작업자들은 사고 7분 전 철로에 진입해 철로 위로 걸어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작업자들의 이동 경로와 과정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사고 지점이 커브가 큰 구간이고 전기 구동 열차로 소음이 적어 작업자들이 열차 운행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업자들이 철로 위를 걷는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CCTV에 확인된 시간은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철로가 상행선이고 위쪽이 하행선인데 작업자 7명이 하행선 철로 쪽에서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CCTV를 포함해 열차의 블랙박스 등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코레일이나 안전점검 업체가 현장 근로자 안전대책을 적절하게 준비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에서 현장과 빈소를 찾았다고요? 네, 어제 저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과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면서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철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이라면서 작업계획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국가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쇄신하고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두 장관과 함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만났는데요. 정 대표는 완벽한 인재라고 사고를 규정하면서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히 파악하고 돌아가신 분과 다친 분들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은 관계기관은 선로에서 작업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느냐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철로 주변에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려고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DL건설과 하청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압수수색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부터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대상은 서울 평동에 있는 DL건설 서울 사무소와 사고가 난 의정부 현장 사무소, 하청업체 등 모두 4곳입니다. 경찰은 이번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등이 잘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목격자의 자택도 수색하고 있는데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3시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6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숨진 A씨는 사고 당시 아파트 6층에 해당하는 18m 높이에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18층에서 그물망을 철거하다가 일부가 6층에 걸린 것을 확인했고 이를 제거하려다가 지지대가 무너지며 함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고리를 외부에 고정하지 않은 채 추락 방지 그물망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추락 방지 그물망이 규정대로 설치된 게 맞는지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원청 등 공사 관계자들을 입건한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인천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지하 마트 등에서 무더위 속에 일주일째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와 물도 끊겨 주민들은 숙박업소 등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인천 작전동입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 마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마트 포스기와 계산대가 토사에 덮인 채 지하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빗물이 지하 주차장까지 쏟아지고 마트가 물에 잠긴 겁니다. 옆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물에 잠겼던 마트 집기들을 세척하고 있는데요. 마트 관계자는 판매 물품뿐 아니라 천장까지 침수돼 복구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설한 것을 다 뜯어내고 그것을 다 말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총 재산인데 아들하고 저하고 진짜 은행 빚 내가지고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냥 몇 분 만에 날아가 버리는. 네, 단전과 단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물과 전기가 여전히 모두 끊긴 상황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곳 현장에서는 임시 발전기를 사용해 전기를 켜고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 주상복합에 사는 160여 세대 주민들은 숙박업소 등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피해를 본 인근에 있는 다른 오피스텔도 지하주차장과 배전실이 침수됐습니다. 이곳 역시 전기와 수도가 끊겼는데 어제부터 임시로 전기만 복구된 상태입니다. 여기 사는 주민 103세대 200여 명은 급수가 되지 않아 인근 숙박업소나 친척집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임시거처로 옮긴 주민에게 사후 정산 방식으로 숙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계양구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사무소를 마련해 피해 주민들을 안내하고 불편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작전동 폭우 피해 현장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 어제 오전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안전점검에 나선 작업자 7명을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구지검은 2차장 팀장 등 검사 6명을 전담팀으로 구성했고 이 전담팀은 합동감식에 참여하고 수사기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연일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에선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고 오늘도 동해안은 33도 안팎의 고온이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동해안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질 거로 예상된다고요? 네, 어제 강원도 편척 교동의 낮 기온은 38.1도까지 올랐고 울진은 37.9도로 지역 기준 8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35도를 웃도는 고온이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가운데 강한 햇볕과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더해져 더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남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더욱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 11시를 기준으로는 김포와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동부 7개 지역과 대전을 비롯한 충청 7곳, 강원 동해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는데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기준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3도, 대구는 34도, 강릉과 광주는 35도가 예상되는데요. 무더위 속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오후에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져 다시 후덥지근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코스피 하락폭이 2%대로 커지면서 한 달여 만에 장중 3,100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기술주 급락 소식에 우리 증시에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현웅 기자, 지금 코스피 어떻습니까? 계속 3,09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는 1% 내린 3,120선에서 출발했는데 낙폭이 2% 가까이 커지면서 3,09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3,1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코스닥 하락세는 더 큽니다. 1% 내린 770선에서 출발해 낙폭이 2% 이상 커지면서 76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에선 개인의 매도세가,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3% 이상, 두산에너빌리티는 1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혼조세입니다. 우리 증시 하락세는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 거품론을 제기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1.5%, S&P 500 지수는 0.6% 하락했습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22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증시에 경계감이 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오른 1393.5원으로 출발해 현재 1397원까지 상승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여당 주도 처리가 예고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석방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먼저 임시국회 소식부터 살펴보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들이 차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에서 내일부터 방문진법 등 방송 입법을 순서로 쟁점 법안 처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노란봉투법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할 전망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 등에서 이같이 밝힌 뒤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내외 제기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입법 강행보다는 수정하는 방안을 정부 여당이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석방을 놓고는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경주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석방 사실을 언급하면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과정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이 다행스럽게 보석으로 나왔지만 그동안 고초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다며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을 꿇은 상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법원이 김용을 풀어준 건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중지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싹 엎드린 상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무리한 사면 배경에 이 대통령 재판에서 진술했던 정진상, 이화영 등을 사면하기 위한 밑자락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양당 지도부 각각 검찰과 특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에 대한 해체는 검찰이 스스로 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알아서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일반 국민이 주요 증거품을 실수로 분실했다면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씌워서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채웠을 거라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특검을 직격했습니다. 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오늘 특검이 다시 당원 명부 확인을 위해 당사를 침탈할 거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 대조라고 돼 있는데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상황은 없다며 압수수색 시도를 위법, 위헌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발언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새 정부의 요하적 손짓이 계속되고 있지만 거듭 철벽을 치는 모습인데 남측과는 외교적으로도 상대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외무성 국장들과의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부장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기만이자 생색내기로 규정하고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은 꽃보자기로 감싸도 자루 속의 송곳을 감출 수 없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 발언 등을 가리켜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을 지켜본 결과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자신들과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광복절 전후로 이어진 이 대통령의 대북 화해 메시지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내놓은 셈으로 남측의 대화 손짓을 거부하며 적대정책 고착화를 거듭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김 부부장은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 관계뿐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로서도 상대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전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 거듭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압박했습니다.
국가의 관계로 다루겠다는 걸 명확히 한 거다. 그리고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 외교관계도 어렵다라고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손짓이 한동안은 일방통행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대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해 표현하는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조치들은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과 관련해 국가안보팀에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지는 않을 거라면서도 방공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이 필요하다면서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의 안보보장 참여와 관련해선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방공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merican boots on the ground defending that border. Well, you have my assurance, and I'm president, and I'm just trying to stop people from being killed. We're willing to help them with things, especially probably if you could talk about by air.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he has directed his national security team to coordinate with our friends in Europe and also to continue to cooperate and discuss these matters with Ukraine and Russia as well.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약속했고 회담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며 회담의 빠른 성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3자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이 이끄는 3자위원회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집단 방위와 병력 주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참여를 확인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는 분열 조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참여 언급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핵심 지지층인 마가 내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지난해 말이었죠. 전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모두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관봉권 띠지에 중요한 그런 정보들이 좀 담겨 있는데 이걸 분실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봉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수사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코드, 실제적으로 언제 이걸 묶었는지의 시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담당했던 거고 어떤 기계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건진법사 집에서 1억 이상 돈 중에 5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관봉권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검찰이 오히려 이것을 숨긴 거 아닌가? 일부러 그걸 확보해서 그걸 없애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그리고 또 불기소 처분했다든지 하는 그동안의 부실 수사의 반증으로 반드시 여권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또 남부지검 검사들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반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반적인 사례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의혹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일단 건진법사 집에서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1억 6,500 정도 현금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관봉권이고 그래서 관련된 띠지가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거는 초등 수사, 기초 수사에서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두고 또 뭐 김건희 여사하고 대부분에 또 연결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관봉권의 어떤 주체가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뭐 여러 어떤 루트로서 이제 건진법사가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곧 또 김건희 여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어떤 추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증거인멸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또 감찰까지 대검의 감찰까지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감찰에서 뭐 그건 이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검찰에 대한 해체를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잃어버린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 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할 텐데 그걸 그냥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말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해당 당시 검사들은 무엇라 말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스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검찰 측에서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분실된 띠지가 다시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것이 이제 뭐 이 돈의 규모에 따라서 그 건진법사한테만 그런 것이 흘러간 것인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가령 우리가 이제 뭐 귀걸이며 브로치 부분도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님 이렇게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관된 주변 인물 집에서 발견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현재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있는 형태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정청래 대표의 녹취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그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과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했던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당시 검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지금 특검은 발견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각도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청을 해체를 하고 공수처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부 어떤 검찰 내지는 경찰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그 조직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것은 옛날 속담에 그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관을 다 불태우는 어떤 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사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수사를 해서 또 이런 실수가 안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수 개인의 어떤 문제와 조직 자체를 지금 현재 검찰청을 없애는 이런 검찰 개혁하고는 완전히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그때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오히려 역으로 만약 그때 제대로 된 수사를 했더라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오히려 구하는 효과, 또 윤석열 정부를 구하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검사화됐고 사실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독립되지 않았다, 종속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엄연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하는 그 지하에서의 검찰이 움직였다라는 거고, 그 검찰이 움직이는 방향이 매우 민주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 오히려 차라리 윤 전 대통령의 정말 측근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그랬으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혹은 형벌에 있어서도 훨씬 더 빨리 감면받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역으로 그것을 뭐 충성이랍시고 정말 띠지도 감추고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기소의 녹취록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받을 때도 제대로 검찰청으로 나오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다른 데서 오히려 무슨 검사들이 무슨 핸드폰 압수당한 채로 누가 수사를 받는지 모르는 형태가 됐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거 자체가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관봉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또 소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의 그 말하자면 모든 정권들이 검찰,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쪽에서 장악하려고 하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항상 누가 더 많이 자제해 왔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이 너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한 거 상관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서 어떻게 이 검찰의 독립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건강 문제로 특검에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씨, 내일은 아마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특검 조사에서 이 관봉권 띠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수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평 변호사가 오늘 김건희 씨 최근 접견한 내용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외부에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을 그 공개하는 좀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걸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직접 뭐 공개하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면회를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해서 지금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면회를 갔던 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뭐 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 뭐 페이스북에 올리길 거의 뭐 뼈밖에 안 남았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방금 지금 뭐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제가 죽어야 뭐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심경이 절망의 어떤 구렁텅이에 빠진 어떤 그런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평 변호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옮겼는데,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아마 뭐 계속해서 뭐 면회를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대중들에게, 국민들이 좀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봉권 이야기를 좀 한마디만 더 하면, 김정숙 여사 때의 관봉권과 지금 관봉권 완전히 이야기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은 본인이 관봉권을 가지고 옷을 이제 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제 수사를 하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넘겨서 이제 비밀로 이제 보관이 됐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짚고 넘어가지 않았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관봉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전달했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어떤 지금 현재 밝혀진 바가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오히려 건진법사가 누구의 어떤 부탁을 받아서 로비를 하려면은 건진법사 측에서 뭐 김건희 여사 측에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왜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오히려 거꾸로 건진법사 측에 그런 어떤 관봉권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관봉권, 즉 건진법사의 어떤 관봉권과 김건희 여사를 지금 현재 연결시킨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너무 억척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관봉권의 출처가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 띠지의 존재가 상당히 좀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 띠지가
분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심평 변호사 관련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SNS에서 올렸던 글 중에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오심이 상당하구나. 이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고 뒷부분에 보면 그때 배신만 안 했더라도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죠. 아직까지 반성 안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말을 들었더라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꼬꾸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어떤 거침없는 개인적인 어떤 통화 기록이라는 것은 이 검사를 해왔던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 법무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에 나선 거는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짓말 본성,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공적 지위와 전혀 상관없는 저 여사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들이 팽배화됐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단죄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의 얘기대로 윤 대통령이 말을 들었다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지속됐고 오히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런 그 어려운 형국의 나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지금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을 끄집어내가면서. 실제로 전 세상이 윤 대통령의 거짓말, 즉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2시간짜리 했다는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모든 데 다 개입됐다는 것은 다 천하가 아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돈 준 사람들이, 시계 준 사람들이 줄줄이 줄을 서고 있는 이 판국에도 한동훈 타령을 한다는 것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는 사실 그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덮고 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몸도 안 좋겠지만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뭐 됐을까 이런 어떤 많은 또 후회도 이제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본인의 어떤 어떤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도 후회되는 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 내지는 원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관계는 잘 아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검찰에서부터 있던 그런 관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뭐 넥타이를 사준다든지 뭐 그런 어떤 오랫동안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되고 또 대표가 되면서 공천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탄핵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을 하면서 결국은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의원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뭐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과거 어떤 인연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행동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큰 어떤 원인이 되었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상당한 많은 어떤 아쉬움과 원망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관봉권 띠지 의혹도 좀 그렇고요. 전방위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검찰 개혁의 방법 그리고 시기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조금 시각차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간다. 다만 그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보실 때 조금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 간에 또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그러니까 뭐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취지보다는 정말 신중하고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신중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추석 전 입법 마무리 일정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정청래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네,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간의 검찰 개혁의 특히나 속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얘기는 정청래 대표의 말을 나름의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본인이 한 얘기와는.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 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심의 향배에 굉장히 많이 귀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대주주 관련된 세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상당히 여론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당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선택받은 그 기조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추석 전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조금 서로 보는 지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완벽한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사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수사기관 간의 혼란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지체가 있었고요. 공수처가 할 것이냐, 경찰에서 중수본이 할 것이냐, 검사들이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실컷 검수완박을 다 했습니다만 마지막 등 하나의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정광 스카처럼 해치우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마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완벽한 어떤 개혁안, 그리고 실제로 정부 조직법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당정 간의 속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것은 동일한 것 같거든요. 검찰개혁을 어쨌든 이 정부 내에 완수하겠다, 최단시간 내에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이견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이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진석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끝나겠다, 그거는 정치적인 의미다, 정치적인 수사다, 그렇게 퉁 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의 어떤 시각과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총리 시각은 완전히 지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시기의 어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법 체계는 국가의 어떤 100년 대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주당 주도의 어떤 사법 여러 가지 변천사를 보면 1단계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검수완박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21대 때 계속해서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그게 잘 됐느냐.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된 이후로 예를 들면 1차 종결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서 수사 종결되는 시간이 그 이전에 비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25%, 30%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그런 취임 이후로 제가 보니까 형사 어떤 재판이라든지 민사 재판이라든지 평균적으로 한 55%에서 60%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연기가 되고 있고 법률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피해가 지금 국민에게 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검찰개혁 그대로 된다면
지금 공소청과 그다음에 중수청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그러면 공소청에 가면은 검사로서 지위는 되지만 중수청으로 가면은 검사로서의 지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이 그러면은 공소청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인력 배분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시간을 둬야 된다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당정 간의 이견이 단순한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당정 간의 엇박자 얘기가 지금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특히 이제 손원석 그 대표와의 악수 논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부에 힘을 주어서 협치를 하고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국회 안에서 실현하는 여당 대표로서의 저와 같은 빡빡한 입장, 대립적 입장이 적절한가에 대한 민주당 고문들의 소위 그런 그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아마 그것은 올 지금 22일 날 있을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 이후에 조금 그와 같은 분위기를 좀 유연하게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저는 검찰개혁 단순히 속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잘 살펴야 될 게 민주당이 이게 잘못하면 위헌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자체나 검찰 자체가 헌법적 기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통째로 드러내겠다라고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말하자면 위험한 도발로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위헌 심판 갔을 때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좀 헤아려 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좀 유연함에 대한 권고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호응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된 기념우표가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우표가 사전 예약 물량이 조기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우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재밌는 사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아마 이제 뭐 이것은 요즘에 또 NFT나 밈 이런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아주 재미있는 포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은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그림들을 소탈한 모습 또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새로운 계획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대신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계 같은 건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우표를 발행을 하는 거는 뭐 매 정부마다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런 어떤 우표를 이제 수집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결국은 시기별로 특정한 어떤 중요한 이벤트, 대통령 취임이라든지 또 어떤 올림픽의 어떤 메달이라든지 그런 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길게 뭐 줄 섰던 그런 어떤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우표 발행은 제가 한 두 가지를 좀 유심히 봤는데 첫 번째는 보통 좀 근엄한 표정의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코믹한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이번에는 좀 독특하다. 아주 새로운 시도다. 젊은 감성을 어떤 건드린 그런 시도다 보여지고 또 두 번째는 저기 나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이 헐레벌떡 쫓아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역시 박찬대 의원을 참 좋아하긴 좋아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지난번 당 대표 때 결국은 명심은 박찬대, 결국은 의심은
정청래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의심이 이긴 어떤 그런 결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으로서 지원하기보다는 반드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강하게 송원석 지금 이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하고 악수도 하고 있지 않는다 뭐 그런 등등의 액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지지율이 리얼미터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51%로 떨어졌지만 지금 민주당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지금 이제 3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저런 행보가 상당히 좀 못마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박찬대 의원이 우표에 왜 등장을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관련한 여야 반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검찰들의 희생되신 동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접견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 정치검찰들의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동지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대통령의 그 재판과 관련된 직접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정진상, 이화영 등등을 사면해주기 위한 그런 밑자락 깔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김용을 다시 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그 권력에 그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싹 엎드린 그런 상황과 유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1심 때도 그랬고요. 2심 때도 그랬고 지금 대법원 심리 도중에 재차 지금 보석이 인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석이 인용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예, 매우 드물죠. 2024년 5월에 보석이 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항소심에서 실제로 실형을 맞으면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법 상고 논의를 하면서 다시 풀려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이러한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용 부원장을 저렇게 마치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구속돼 있는 것처럼 저렇게 몰려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보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활동을 했던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사건은 오히려 보도가 되지 않도록 포커싱을 안 해주는 게 훨씬 더 당에 도움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감으로 인해서 야당이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그럼 뭐 김용도 풀어주고 그러면 이화영도 풀어주고 다 풀어달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정말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국민들의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빌미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찌 보면 좀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의원을 풀어줄 때부터 해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김용, 정진상, 이화영 뭐 등등을 풀어주기 위한 저는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결국 냉정하게 저는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 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민주당 당시 당내 경선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5년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 대법원에서는 잘하신 것처럼 사실관계에는 심리를 하지 않고 법률관계만 보기 때문에 빨리 상고심에서 끝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자꾸 지금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하지 않고 지금 보석으로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이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있던 관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방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법치주의 입장에서 아주 예외적이고 우려스러울 상황에서 나오는 김용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저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춰질까? 결국은 권력이 있으면 풀려나오고 권력이 돈이 없으면 결국은 감옥에 간다 이런 어떤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면 그런 모든 어떤 비판과 부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이 또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판도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처음에 전당대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쉽게 이기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전직 또 대통령 후보였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또 장동영 후보가 많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따라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당헌 당규에서는 1차 투표에서 50% 과반수가 한 사람이 안 되면 2차 투표, 결선 투표로 가기 때문에 22일 날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26일 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모든 과정에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될 때는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후보들 안철수, 조경태 지지하시는 분들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까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외부 변수 즉 3대 특검에 의해서 지금 이제 당사의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때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사 앞에서 지금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투표에 많은 지금 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상 굉장히 지금 혼전 상황이고 22일 날은 과반 투표는 일단 없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장동혁 후보,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내년에 재보궐선거 공천을 하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권과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를 선택하신 이유로 당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준을 잡아주셨는데 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기준도 있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에 찬성했거나 지속적으로 당론을 어긴 분들이나 당에 해당 행위를 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은 당원들께 사죄하고 자숙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들었던 장동혁 후보의 발언은 지금 자막에 어제로 나가 있었는데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점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고요. 이 지금 사실 장동혁 후보의 지금 색깔은 굉장히 좀 선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당원들 혹은 친길 당원들에게 지금 구애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의 이러한 행보가 지금 당대표 경선을 위한 행보고 만약에 막상 당대표가 되고 나면 또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보다 김문수 후보가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유연성이 더 있다라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바지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장동혁, 김문수 중에 누가 TK에 가깝느냐라는 것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장동혁 후보가 따라왔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22일 날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되는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TK의 어떤
말하자면 지분 또 어떤 당원들의 일반적인 어떤 흐름들이 김문수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장동희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런 아주 까랑까랑한 어떤 공격적인 스피치 자체가 오히려 반감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난 그 합동 연설회 때 그 스피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전한길 씨의 행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기도 하고 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전한길 씨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전한길 씨가 잘하신 것처럼 역사 강사이기 전에 또 과거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 지지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작년 말부터 탄핵 전국에서 굉장히 이제 빅스피커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우파 보수 진영에 영향을 이제 많이 미치는 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강사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강사의 길을 포기하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좌파 진영 특히 이제 이재명 정권 민주당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크게 보면 우파 보수 진영 전체 국민의힘에게는 좀 저는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마치 지금 전한길 강사의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친길개니 반길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의 힘을 너무 좀 희화화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전한길 씨는 지속적으로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힘에 때로는 좀 채찍질을 좀 때로는 많은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틀 후에 있을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역 농협에서 비대면으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 6월 처음 보는 휴대전화 통신요금 3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됐다는 은행 문자를 받았습니다.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는 은행 측 설명에 경찰 신고까지 했지만 이미 범인은 A씨 이름으로 또 다른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상태였습니다. 알뜰폰에서 요금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고 혹시 명의 도용이 된 것 같다 신고하셔라 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 자동이체까지 신청해 놓은 건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 앞서 무단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가 평소 거래하던 지역 농협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5천만 원 예금을 담보로 4,5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A씨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돼 있었는데 7차례에 걸쳐 700만 원이 인출됐다가 이후 71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측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벌어진 일에 황당함을 넘어 불안함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시고 농협 측은 내부 조사 끝에 위조 신분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누군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농협 상호금융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앞에 있는 신분증이 A씨의 신분증이고요. 이 옆에 있는 게 범행에 사용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입니다. 진짜 비교해보면 면허 종류, 발급 기관 등 곳곳이 다른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주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짜 신분증과 A씨 명의의 휴대전화,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악용해 A씨인 척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신분증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 채 비대면 금융거래 시스템이 뚫린 겁니다. 전부 다 농협 전산상태에서 다 이루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여기 영업점에서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경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확한 경위 파악은 물론 시스템의 전면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뒤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실종된 소방대원이 경기 시흥시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와 인천노년경찰서 등은 지난 10일 실종된 30대 소방대원 박흥준 씨가 경기 시흥시로 이동한 거로 보이는 CCTV 영상을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30분쯤 남인천 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댄 뒤 자취를 감추었고 근처에서는 박 씨의 휴대전화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뒤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는데 소방청에서 지원하는 심리치료 9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2차례 심리치료를 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충청, 강원도 동해 지역의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김포와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동부 7개 지역과 대전을 비롯한 충청 7개 지역, 그리고 강원도 동해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으로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 영향이 확장한 가운데 강한 일사와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더해져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시민들은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긴급 차량 길터주기가 중점적으로 진행되며 운전자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할 경우 비상등을 켜고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훈련 상황에서 길터주기를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북미, 체코를 제외한 유럽 지역, 우크라이나, 영국으로의 원전 수출을 포기하는 데 합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관련 합의문에서 한국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나누는 데 합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가입국과 북미, 영국, 일본에서 원전을 수주할 수 없고 대규모 재건 사업이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남미, 중동 지역 등으로 제한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고 일감과 기술 사용료 등 1조 원 이상을 제공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맺은 합의를 두고 굴욕이다,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한국이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고 체코 원전 계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수원은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맞섰지만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종결에 합의했습니다. 비밀 유지 약속으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퍼주기 합의를 했을 것이란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의문에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고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6억 5천만 달러, 9천억 원 규모의 일감 계약과 기술 사용료 1억 7,500만 달러, 2,400억 원을 내는 등 불리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전해집니다. 굴욕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한수원은 지나치게 불리한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를 주기로 하면서 한수원의 독자 기술 주장은 무색하게 됐습니다.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못 구한 것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미국 측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원전 수출이 안 되거든요. 미국하고의 어떤 협력,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협력 없이는 원전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는 만큼 합의가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이어 경기 동두천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걸로 보이는 화재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폭발을 막기 위해 과충전과 실내 충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뿌연 연기를 뚫고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면서 건물 안에 연기가 가득 찬 겁니다. 이 불로 집안 내부가 그을리고 가재도구가 타는 등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주민 6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층에서부터 아무튼 연기가 엄청 났고, 그다음 5층에서는 거의 앞이 안 보였고, 3층에서는 죽겠구나. 전날 밤부터 캠핑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배터리를 감식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서 2명이 숨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도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다 폭발했다는 유족의 진술이 있었고, 서울대에서도 충전 중이던 무선조종 자동차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등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과충전을 피해야 한다며 특히 기온이 높을 때는 배터리가 열을 받기 더 쉬운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열이 더 배터리가 잘 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용량만 100%까지도 충전하기보다는 한 80에서 90%까지만 충전하고, 또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하다 폭발할 경우 불을 끄는 것도 어렵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실내에서 충전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오픈된 공간, 그러니까 제실자가 없는 곳이야. 피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우선은 인명피해에 타상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충전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용시설 마련을 위해 지자체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앞서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아파트에서도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시작된 화재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또 지난해 32명의 사상자를 냈던 화성 아리셀 화재도 배터리 폭발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소방청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678건에 달합니다. 적어도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꼴로 배터리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동 킥보드 화재가 71%로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전기 자전거, 휴대전화, 그리고 오토바이와 전자담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휴대성과 긴 수명이 장점이라 휴대전화나 개인형 이동장치 등 폭넓게 활용되지만 과열이나 합선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열 폭주 현상으로 삽시간에 이처럼 불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포 아파트 화재로 숨진 아들의 아버지도 당시 상황이 마치 석유를 부은 것 같았다며 거센 불길에 폭발음이 잇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리튬 배터리는 열과 습도, 또 충격에 취약해서 여름철에 사고 위험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소방청은 배터리가 부풀거나 탄내가 나고 또 열이 과하게 나는 것 같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외출하거나 잠을 자면서 장시간 충전하는 행위도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전동기기 사용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그저 개인에게만 맡길 문제는 아니란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대용량 배터리의 실내 충전을 제한하고 별도 충전소를 마련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정성 노력 왜곡의 유감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이번 담화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담화를 발표했다기보다는 외무성을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외무성을 방문을 해서 거기 있는 국장들하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간담회를 했죠.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대북 정책을 8.15 경축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체제를 존중해 주겠다. 북한을 흡수 통일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북한으로 봐서도 여기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외무성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고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부 단속용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김여정이가 한 말 속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평화의 꽃 보자기에 쌓여 있는 송곳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대북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도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오로지 필요하다면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도 이제 실명을 거론하긴 했어요. 예. 거론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제 7월 27일 날 첫 번째 담화를 하고 8월 14일 날 두 번째 담화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실명을 거론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담화를 통해서는 김여정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짚고 나가겠다. 그래서 그 이상은 이제 담화도 안 하고 뭐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서 유화 정책이 발표가 되고 대북 3원책이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예. 조금은 이제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전문가들은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언급한 이 한미 새 연합 작전 계획이죠. 작게 502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던데 여기에 북한의 핵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계획이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작전 계획은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작게 5027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면전 계획이라고 하는 거고요. 작게 5015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세운 계획이고요. 작게 이제 502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그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2017년도에 북한에서 핵미사일에 대한 완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2022년도에 이제 작전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작게 5022라고 하거든요. 예.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발사대를 움직일 거잖아요. 그 발사대나 또는 지하에 이 핵시설들이 있는 그것을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이제 전자전 또는 사이버전을 통해 가지고 비물리적인 선제 공격까지도 동시에 하겠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크게 보면은 작게 502이다 보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여기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이번 이제 담화문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했는데 당초에는 이제 유감 표명이 없다가 1시간 뒤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추가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대북 유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발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히려 비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유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부르다하게 이제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대통령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도를 지나쳤다. 그런 차원에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다시 넣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좀 또 궁금한 게 우리 정부가 지금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대북에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너무 냉랭하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이제 냉랭한 것이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북한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게 2023년도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민족도 북한 민족이 따로 있고 그건 김일성 민족이죠. 한국 민족 따로 있고 국가도 한국 따로 있고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따로 있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물리적 단절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으로 가는 경의선이든 또는 동해선이든 거기 철도, 도로 다 차단을 하고 심지어 이제 폭파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1년 반 이제 조금 이제 남짓 지났는데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스처를 취하니까 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아마 북한에서 하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신되면 될수록 북한 내부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적대적이면은 체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는 이제 백두혈통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계속해서 한국에서 새 정부 들어서서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가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여정이가 한 말 중에서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인물, 그걸 이제 우리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일을 해라라고 이제 강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적대적인 대결 의사 표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뭐 북미 혹은 남북 대화에 대해서 선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해석도 이제 충분히 가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가 하고 있는 얘기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북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한미 간에 연합훈련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 유화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꽃 이렇게 보따리에 어떻게 보면 쌓여 있는 송곳, 그게 바로 한미연합훈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해야 그나마 이렇게 남북 간에 무슨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암시했다 볼 수가 있겠죠. 동시에 핵무장의 급진적인 확대도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향후에 뭐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나타낸 거 아닐까요? 네, 엊그제 이제 월요일이죠. 우리가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시작을 하니까 김정은은 이제 남포조선소를 갔거든요. 그래서 5,000톤급 구축함이죠. 신형 구축함인데 그 체해노에 가서 실제적으로 통합 무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 지금 시험 중인데 그걸 점검을 했거든요. 그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력을 급진적으로 확대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핵무력을 급진적으로 확대를 이제 이 얘기는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또는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제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아예 빼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강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씀해주신 그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지금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북미 회담의 가능성은 이제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종전 또는 정전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흐름은 그 흐름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만일에 러시아의 종전이나 정전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은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북한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지 않겠어요? 병력도 필요하지 않을 거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체계가 더 필요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으로 봐서는 이게 새로운 외교적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그 북미 회담일 거다라고 아마 북한은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북미 회담의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냥 북미 회담이 바로 넘어가면은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면서 아마 북미 회담과 함께 남북 어떤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논의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평양 회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발을 위한 좀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이런 담화를 발표하거나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표출함으로써 곧 도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여주었거든요. 전략적 도발을 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적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면 이제 미사일 같은 거,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다든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는 걸 거고요. 국지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선이나 또는 NLL 부근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할 때 북한은 요 기간 동안에는 이런 도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다음 주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 도발이 북한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도발의 명분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한미 회담에 이 도발이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순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정도는 북한이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이때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크나큰 국지 도발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나 또는 비핵화 요구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됐다.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거 보고서가 나온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시설이 신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38로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작년 연말 올 초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게 나왔고요. 이번 보고서는 이제 그 시설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 시설은 아시겠지만 영변에도 있고 강선에도 있고요. 그래서 영변에 있는 것은 한번 확장을 했고 이번에 다시 이제 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은 새로운 시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라늄 농축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짚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3년 반 동안 이어진 전쟁 이후에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푸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이제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해서 푸틴하고 회담하자라고 그랬는데 푸틴 대통령이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해서 회담이 2주 내라고 그러는데 과연 2주 내에 어디서 있을지 그것은 좀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종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나 또는 우크라이나가 서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이 달라요. 러시아가 요구하는 거는 우선 안전보장 면에서 안전보장은 일정 정도 해주겠지만 나토 가입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동부 돈바스 지역은 우리한테 할양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좋다. 나토 가입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은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부 돈바스 지역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그렇게 한 번의 회담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바로 종전으로 넘어가겠느냐.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종전 조건으로 돈바스 지역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돈바스 지역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뭔가요? 동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루안스크 주하고 도네츠크 주 두 개를 합친 건데요. 저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남한 면적의 한 반 정도 됩니다. 저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그 지역은
지금 그 공업지대예요. 거기에서 이제 석탄, 광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1920년대부터 여기가 이제 공업지대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공업지대라고 하는 것은 군수품 생산의 핵심적인 재료인과 동시에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망 그리고 고속도로들이 키이우를 포함해가지고 중요 도시들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봐서도 저 지역이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 반도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지금 현재 조금 빼앗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현재까지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예. 여기를 만일 내어준다라고 하면은 그 뒤부터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까지는 그냥 평지예요. 우리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은 위에는 하늘색, 밑에는 노란색이잖아요. 예. 밑에는 밀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온통 평야지대예요. 바로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계속 동부 돈바스 지역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만 확보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할 때 지도를 하나 갖고 갔습니다. 예. 그 지도 속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동부 돈바스 지역을 내주면 서유럽 전체가 얼마만큼 위험에 빠지는지 그것을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도 동부 돈바스 지역을 처음에는 이 러시아에 넘겨주라고 했던 것을 영토 문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자 간에 결정할 문제라고 해서 뒤로 빠졌거든요. 네. 그만큼 동부 돈바스 지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푸틴과 젤렌스키를 이제 누구보다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심이 큰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속셈이 본심이 아마 드러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지금 취임해서 6개의 전쟁의 중재자로 나서서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정상들하고 같이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할 때 그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그냥 마크롱 대통령한테 본심을 얘기를 했어요. 이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회담을 추진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그렇다. 이해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트럼프의 본심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본심이 뭐겠어요?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게 뭐 우리가 뭐라고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이야기한 측면도 있는데 진심인가 봐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예. 사실상 핵없는 세상을 이제 표방을 함으로써 이게 노벨상을 뭐 취임해서 이제 뭐 몇 달 안 돼서 사실상 받았잖아요. 취임 네. 첫 해에 받은 예. 거거든요. 그 정도 해가지고 받았는데 나는 지금 6개의 이런 이제 전쟁을 끝냈는데 나는 뭐 받고도 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중부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경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낮인 지금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보이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도 31도를 넘어선 가운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은데요. 서울 등 수도권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소나기가 내리면서 습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꿉꿉한 날씨에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도 연신 덥다는 말을 내뱉으면서 손부채질을 하고 있고요. 또 시원한 음료를 볼에 갖다 대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동해안과 남부 대부분, 중부 곳곳인데요. 경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원도 삼척 신기면이 무려 사람 체온과 비슷한 36도에 육박했고요. 경주가 35도를 넘어서는 등 어제에 이어 오늘도 35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볕과 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경보 지역은 광주 35도, 포항 36도 등 3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중부 내륙도 기온은 33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남해안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가을이 다가온다는 절기처서인데요. 처서가 지나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그제까지 집계된 누적 온열 질환 사수가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성이 무척 큰 만큼 바깥 활동 시에는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고 수분 섭취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